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정치팀장 최경준입니다. 지금부터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될 진보정의당 2기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이 지난 4일부터 2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직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대표 선거에는 천호선 최고위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간 토론이 아니라 천호선 후보와 패널들 간의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후보와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호선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패널로는 성공회대학교 정혜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패널로 오마이뉴스 장윤선 선임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선 최고위원은 1962년생입니다. 노무현 의원 비서관과 유인태 의원 보좌관,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또 참여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참여기획비서관, 의전비서관,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 비서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0년 국민참여당 창당 멤버로서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최고위원을 지냈고, 그리고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해서 대변인까지 지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후에 진보정의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 최고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1,459표, 1.14% 차이로 아까운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천 후보는 지난 1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진보 정치의 새 지평을 열어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호선 후보의 모두 발언을 2분간 듣기 전에 이 딱딱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가벼운 질문 하나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단독 출마하십니다. 예.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직전에. 예. 그렇다면 단독 출마가 확정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단독 출마면 되게 한 99%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다가 프로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다. 네. 오히려 제가 제시하는 비전에 얼마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여주느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정과 그 질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당원들에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보다는 솔직한 얘기를 그대로 내놓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이제 됐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어깨가 무거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출마 선언에 표시했지만 숨이 막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분위기를 깨보려고, 딱딱한 분위기를 깨보려고 드린 질문인데 안 깨지네요. 안 깨지네요. 자,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가 준비한 질문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후보자 답변을 들은 뒤에 이어서 패널 여러분들과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의 질문입니다. 모두 발언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당대표 후보로 홀로 출마한 천호선입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진보정치 세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흩어졌던 진보정치 세력이 다시 뭉치고 거기에 국민참여당까지 합쳐서 힘을 합해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되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좌절되었습니다. 우리 진보정의당은 독선의 기초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라도 권력을 독점하려는 패권주의에 반대해서 창당을 했습니다만, 단지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진보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희 당내에서는 치열한 토론과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지난 6월 16일 날 혁신당대회에서 우리들의 7가지 약속, 진보정치 혁신을 위한 7가지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서 당대표에게 그간의
정파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의 권한 집중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당대표를 새로 뽑게 되고 또 3개의 당명, 사회민주당, 정의당, 민들레당을 놓고 당명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후보로 나서면서 작지만 강한 현대적인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진보정치의 자산과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겠습니다만 이 자산과 성과는 아직은 장부의 금고 속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통해서 이 자산을 현금으로 만드는 길이 제가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천 후보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하던 욕심 때문에 모두 발언조차 잊어버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자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제 질문은 아무래도 패널들의 질문보다는 조금 뭉뚱그려진 질문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노회찬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또 강동원 의원이 또 탈당하는 등 지금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김지선 후보가 5%대의 낮은 지지율을 또 기록했었고요. 현재 당의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의당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연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 후보께서는 이 진보정의당의 발전 전략과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연대 등 향후 정치 연대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전 전략, 연대 문제를 합해서 2분 안에 답변하는 건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한 질문인 줄 아시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 지지율이 한 1% 내지 2% 나옵니다. 저는 그 2%가 나올 때 우리 당원들 조금 안심하고요. 1%가 나오면 실망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당의 지지율은 0%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 내지 2%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보정치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만 그 성과는 아직 장부 속에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혁신을 통해서 현금화해야,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게 내놓아야 저희들의 진짜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0%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자세로 출발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작지만 강한 정당입니다. 작은 정당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정당입니다. 기존의 진보정당이 가졌던 전근대적 요소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념에 있어서, 활동 방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와 연대가 질문이 많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상당히 연대하자고 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대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나설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연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당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연대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세력과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등거리이다. 양쪽의 세력이 다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세력 어느 한쪽과만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 2%대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0%에서 시작하겠다. 이제 인상적인데요. 예, 좀 이따 또 패널들과 함께 또 구체적인 대화 나누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사회자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최근 진보정의당은 이 대국민 약속을 통해서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편향성을 극복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겠다라면서 이제 진보정치 혁신 구상을 밝혔습니다. 진보정의당 내에서는 또 그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개정해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정치적 좌표로 제시하자는 그런 의견 또한 개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진보정의당의 노선과 정책 그리고 또 진보정치 혁신 방안은 어떤 것인지 역시 2분 안에 답변하실 수 없는 질문이지만 다시 2분의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상세한 얘기가 뭐 이 뒤에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혁신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7가지 약속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는데요. 기니까요. 그러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동 중심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북 관계 문제입니다. 노동 중심성에서는 기존의 대기업 노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기업 노조와 정당의 관계 맺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당제와 배타적 지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관계가 초기의 진보정당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결국엔 대기업 노조의 이익만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조직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투쟁하지도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영세 노동자들, 영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북 관계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원인, 아니 상당히 많은 문제의 원인 또는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분단에 있다는 인식들이 우리 진보 세력 내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 당사자로서의 북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공격적으로 그 체제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에 대해서 또는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할 때 공당으로 질문해야 될 대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사민주의 문제는 사회민주주의를 사회민주 당명으로 정하는 문제와 별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인데요. 그동안 여지껏 진보 정치가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 한두 가지의 정책, 뭐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것으로 승부해왔다면 앞으로는 국가 운영의 총체적 비전을 내놓고 그것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책도 재정비하고 당원들이 교육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어떤 국민들에게 이런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존의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하지 않는 오히려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향후에 또 상세한 또 질문과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답변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네. 향후 진보정의당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요구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그 남북 문제, 그리고 또 이 북한 문제인데요. 좀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얘기하셨는데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인권법 문제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저는 북한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지껏은 되게 그 인권 자체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을 거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무엇을 노력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북한 인권법에 담겨져 있는 대북 어떤 선동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냐,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전제는 평화입니다. 전쟁은 인권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전쟁 상태는 인권 유린의 어떤 명분이 되고 핑계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고, 구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전제 하에서 북한의 인권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북한 인권법은 내용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들 당내에서 토론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단지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게 이제 패널들과의 토론인데요. 너무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패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 5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각 주제에 해당된 시간은 8분이고요. 우선 패널 여러분들께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해 주신 다음에 후보가 1분 답변하시고 그 뒤에 다시 이제 패널과 후보 간의 자유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30초 질문하시고 1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진보정의당의 발전 전략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선 정의구 교수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진보정의당이 1.6%, 통합진보당이 1.5%, 합쳐도 3.1%밖에 안 되죠. 작년 총선 때 10% 정당 지지율이 10%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쳐도 7% 정도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진보 정의당의 어떤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의당이 앞으로 장기적인 것은 좀 차후의 문제고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전략이랄까 방법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갑자기 혜성처럼 또는 나타날 수도 없고 갑자기 거인처럼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정당이지만 작지만 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저처럼 소위 정통적인 의미의 진보 정치 세력이 아닌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거기에 높은 지지가 만약에 뒷받침된다면 그 자체가 우리 당의 혁신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갑자기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존재감이 커진다면 아마 그것은 거품일 것입니다. 제 임기가 2년인데요. 저는 한 1년 안에는 우리 당 내부의 활력이 넘치고 국민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진보 대표 정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올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제가 약속드린 한 7가지 방향의 구체적인 공약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윤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런 토론은 굉장히 좀 의제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의제 중심으로 짧게 나눠져 있어서 질문도 짧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10월 재보선이 가장 가깝게 있는 선거인데요. 이 10월 재보선의 진보정의당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회인데 10월 재보선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되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핸들링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10월 재보선에 큰 윤곽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이 큰 욕심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2-3군데 정도, 한 2군데 정도는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를 내게 되면 달라진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근데 재보선 자체에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과욕일 것이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재보선과 지방선거까지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들로부터 진보 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회복시켜내는 것. 그리고 진보 정치 세력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세력은 진보정의당이다라고 확인받는 것. 여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뭐 이 주제에 관련돼서 토론을 더 이어주십시오. 예. 제가 좀 덧붙여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 방향으로서 작지만 강한 정당, 그다음에 진보 대표 정당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안에 뭔가 그냥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좀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구체적인 어떤 그 방법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진보 작지만 강한 어떤 진보 정당은 진보가 뭐냐? 지금까지 진보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구성되는 진보의 어떤 내용 뭐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보 정의당의 어떤 진보의 어떤 특징이랄까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가장 큰 것은 진보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은 크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표방하는 세력과 정당에 대해서 의문과 의혹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고 지지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3민주의, 3인당 문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총체적 국가 운영 비전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행사장에 가면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차별 대우를 받고 그러는데요. 이 영세상인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나가게 되면은 민주당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저희가 당력을 총집중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도 나오고 위원장 국회의원 김재남 의원 한 분인데 제 착각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5명 몫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작기 때문에 작지만 강하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기동력 있는 시스템으로 당을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과의 관계도 같되 우리의 주력은 주로 조직되지 않은 그리고 영세 중소상업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해내는 데 집중을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요 워낙 존재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대변한다. 이런 것들은 과욕일 것입니다. 그 큰 흐름을 대변하되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그리고 조직화되는 모범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내 제4당인데요.
두 군데 후보를 낸다 한들 그 의석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달라진 진보정당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는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보이게. 약간은 비밀인데요. 선거 전략을 다 얘기하면 경쟁하는 다른 정당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농담이고요. 구체적인 선거 전략은 7월 20일 제가 당선된 이후에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아직 이것이 전략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개인의 전략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가는 후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국민들에게 와닿는 민생 의제를 저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살림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민생, 트럭을 큰 거 하나 샀습니다. 3.5톤짜리 트럭을 사가지고 그 별칭이 민생 당사인데요. 그걸 들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같은 것들을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틀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모델, 그런 모범들을 많이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월달 재보선식에 갑자기 우리 진보정의당이 그때 이름이 바뀌어 있겠습니다만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진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우리 국민들하고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지가 좀 그렇게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진보라고 하면 뭔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하고 주로 말로만 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구체적인 생활하고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진보 정의당에서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좀 국민들 생활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좀 신념적 그다음에 어떤 그 추상적인 진보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어떤 진보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아까 제가 당명 3개가 좁혀져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느 것을 결정하게 돼도 진보자가 사라집니다. 사실 제가 진보정의당 후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당일날 무슨 당명이 될지 저도 모릅니다. 진보는 떨어지게 되고 그냥 정의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또는 민들레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진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견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진보를 떼는 것, 그러면서 진보를 떼므로써 참진보를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민생과 밀착되는 선거운동은 사실은 방법은 뻔합니다. 얼마나 제대로 소통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잡아서 열심히 하냐의 문제인데요. 그런 분에서 좀 민생 당사 차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들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아주 세부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들을 하나씩 내나가는 노력들을 좀 일관되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민생 당사나 비정규직 문제에 진보정의당이 주력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당 발전 전략에 크게 기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국민들은 진보정의당이 그런 전략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왜 진보정의당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타개할 계획이나 목표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금 두 패널께서 하시는 질문이 계속 반복적인데 제가 어떤 한계 이상을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저는 그것은 한계 이상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말로 더 치장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을 만들어서 스피커로 떠들고 다닌다. 여기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전 당원이 예를 들면 중앙당 당직자부터 지역 당직자들까지 이 중소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편의점 문제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는 예를 들면 1544-318이라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설문지를 들고 당원들이 8시에 퇴근하면 편의점을 들고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편의점을 저희 동네, 은평의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높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설정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부터 당직자들부터 공부하고 그리고 설문을 조사하고 그것을 국회의원의 6월 그리고 9월에 반영될
정책에 반영하는 이 시스템을 저희가 가동하고 있고 저희들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좀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열심히 알려주신다면 조금씩 지지가 회복되지 않을까 언론의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언론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네. 조금 전에 정영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보에 대한 어떤 이유 있는 선입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돼서는 좀 추가 질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좀 이 주제는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천 후보님 어떻습니까? 제가 그 보통 이 당대표 당직 선거긴 하지만 당대표 선거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 후보가 있어서 이 토론할 때 시간 제한을 정확하게 엄중하게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단독 출마하셔서 사실 모두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답변하시 괜찮으신가요? 지금 이제 시간이? 뭐 빡빡하게 주제가 너무 거창해서 벅차긴 하지만 감당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단독 후보기 때문에 더 시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예. 긴장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의 연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안철수 의원과 연대뿐만 아니라 야권 연대 그리고 이 뭐 통합진보당, 진보신당과의 그 진보정당과의 통합 연대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진보정의당의 앞날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윤선 기자님부터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민주진보 진영의 영원한 숙제처럼 돼버린 사안이기도 한데요. 큰 틀에서 보면 진보 진영 전체, 진보신당부터 통합진보당 전체를 아우르는 진보 진영의 연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조금 더 확산돼서 민주당과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제3지대 노선을 피력하고 있는 안철수 진영과는 어떤 전략적 선택, 어떤 전략적 연대를 가져갈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의 지지율은 굉장히 미미하긴 합니다. 진보정의당이요. 그렇지만 갖고 있는 그 뭐 노선이랄까, 정책의 방향이랄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키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진보정의당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야권 연대의 전략적 방향이랄까요? 이것을 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진보 정치 세력의 통합 문제와 야권 연대라고 이름 붙이는 포괄적인 것을 좀 나누어서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보 정치 세력의 통합에서 저희가 진보 대표 정당이 되겠다라는 거 내세우는 것은 진보 정치의 다양한 견해들, 특히 자신이 강조하는 이념들과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보 정치 세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 정치하는 분들은 워낙 자기 주장들이 강해서 조금만 틀려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번 6월 16일 혁신당대회 때 내세웠던 진보 정치 혁신의 방향 뭐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대북과 관계 문제라든지 노동중심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에 크게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야권 연대라고 불치는 것 아까 제가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 내 혁신 세력과 안철수 의원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과 기본적으로 등거리다 전략적으로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세력과 먼저 연대하거나 즉 선연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연대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연대 얘기하면 약간 식상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뭐 과거에 후보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연대 노력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문제가 우선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당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지고 연대가 먼저 나오면 당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대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마 심상정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를 좀 약간 우호적인 식으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김만길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안철수하고 연대하겠다라는 저기를 했는데 안철수 쪽에서 안 받아주겠다 뭐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뻘쭘한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진보 정의당도 우선적인 문제가 자신의 정체성과 노선 그런 것을 좀 분명히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연대의 원칙 같은 걸 좀 만드는 문제가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요새 이제 안철수 전 의사는 충분히 이해할 만 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이 자꾸 남의 인기에 편승해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와 연대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당은 뭐 연대라는 것이 과거와 같은 야권 연대가 그냥 관성적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작은 정당이 먼저 연대하자고 나서는 것도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연대 문제에 대해서 등거리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엔 연대 문제에 대해 중점을 두지 않고 우리 당의 자기 혁신에 중점을 둔다는 것에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질문이 안철수 세력과의 연대 문제부터 나오는 이 순서가 곤혹스러웠던 것인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기 혁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야권 연대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와 같이 선거에서 승리를 위한 연대 이런 거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공론이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등거리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혁신 세력도 민주당을 뛰어넘는 정치 혁신의 구상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치를 혁신하겠다는지 비전을 내세우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질문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뭐 포괄할 수 있는 진보 진영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그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시민 참여 정당 노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근데 이를테면 진보 정당의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의 모델로 네트워크 형태의 이제 진보 정당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노선을 좀 갖고 의제별로 연대하는 뭐 그런 식의 전략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그밖에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신 건지 좀 더 이렇게 뭐랄까 국민들이 들었을 때 저 당이 이렇게 거듭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이 좀 이렇게 딱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뭐랄까 너무 이제 총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저당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실천적인 과제가 뭐구나, 뭐 어떻게 바뀌겠구나. 천호선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이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게 좀 딱 와닿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어서요. 그런 것은 몇 가지 단어로 표시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좀 전에 네트워크 정당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저희 공약과 이야기 속에서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식상하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이야기에서 머무는 게 실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모델로 아까부터 계속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델을 만들자는 건 제가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올 상반기 내내 추진해왔던 겁니다. 그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 실질적으로 당 외에 문방구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원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 정당의 구체적인 실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은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당의 힘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의 핵심 의제가 있으면 그 의제에 참여하는 당 안팎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강화해서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대와 관련해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 작은 정당이 연대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 지점을 이렇게 선점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10월달에 이제 재보선이 있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면 작은 정당으로서 굉장히 힘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그 단순 다수제이기 때문에 양자 대결식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진보 정의당 같은 데서는 그 연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 같은 걸 마련하고 그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일종의 양자 대결 속에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연구해 놓는 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결승보트를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저 분위기에 분석하지 말고 어떤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지점 같은 걸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시기도 하고 조언이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 질문 짧게 하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요한 건 당의 혁신과 변화고 진보정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건데 모르겠습니다. 언론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들은 또 이 연대 문제도 관심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연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타 민주당과 연대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의 지금 진보정의당의 1기 체제인데 2기 체제가 되면 이 연대 체제 연대나 이런 정책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진보정의당 만들고 나서 첫 번째 겪었던 선거가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연대를 먼저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노원병 선거는 그 연대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선거였습니다. 저희가 외롭게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제 큰 세력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진보정의당 때 무슨 연대에 대한 특별한 어떤 입장이 정해져 있었었고 그것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여기 출마한 것은 단지 한 2년 동안에 대표나 부대표가 되겠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 부대표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보정치 10년을 새롭게 열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나와 있습니다. 연대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뭐 진보정의당과 바뀐다기보다 2010년서부터 형성됐던 야권 연대론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아까 정영호 교수님 충고가 맞습니다. 저희가 연대 문제에 대해서 큰 두 세력이 연대하자고 아직 나서지도 않는데 너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세력과 선연대할 수 있다. 더 높은 수준의 연대를 할 수 있다. 한 회의 선거가 아니라 장기적인 선거 연대를 일상적인 연대를 할 수도 있다. 선거에서 연대만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연대까지도 확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지만 거꾸로 매우 유연하고 그다음에 아주 능동적으로 구사해 나갈 그런 정치력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 듣겠습니다. 그 소위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연대연합 전술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예컨대 이제 아까도 좀 그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계속 매 선거 시기마다 후보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안 내기도 하고 뭐 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른바 이제 그 천호선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때도 여전히 이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각 당과 연대하게 되는 노선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독자 노선으로 우리는 지난 4월 재보선처럼 말이죠. 그렇게 간다. 독자 노선 그 노선이다. 뭐 이런 입장인지 그것도 좀 분명하게 하고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독자 노선 우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자꾸 연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질문 자꾸 하시니까 괜히 고민이 생기는데요. 혁신 우선이고 독자 노선 우선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상황이 연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뭐 양 정치 세력이 요구한다기보다 그럴 때 그런 것을 피하지 않는 것도 공당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6월 지방선거에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것의 구상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연대 이런 거죠. 아마 연대 요구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것이고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단지 옛날엔 야당이면 연대한다라는 것이었다면 제가 복지 중심의 연대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지방자치는 외교나 국방 가지고 연대하는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에 맞게 특히 복지에 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연대의 폭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혜우 교수님하고 장윤선 기자가 이제 질문한 맥이 조금 달랐는데요. 그래서 패널을 두 분 모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질문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방금 정혜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것은 이제 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라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이 사민주의 등 당의 노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이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현재의 이 당내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나의 노선으로 또는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과제인 것 같은데요. 이 진보정의당의 정책과 노선 이것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구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신당 그쪽에서 이제 진보적 자유주의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진보적 자유주의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의 어떤 그 진보적인 그룹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도 자유주의, 중도 개혁주의 정도에서 넘어서가지고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일종의 좌쪽으로 이제 그 한 클릭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봤더니 통합진보당 정책 전당대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어떤 노선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진보적 자유주의,
그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보 정의당이 한마디로 아직 뭐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우리의 기본 노선, 총 노선은 뭐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 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다 내부에서 당명 논쟁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이냐 정의당이냐 또는 민들레당이냐 그 앞에 두 개가 지금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당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노선 설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민주당은 다른 당명과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훨씬 더 무겁고 큰 당명이 되죠. 그것을 보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사회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장단점을 가진 당명이라고 보는데 사회민주당이 되면 보다 저희들에게 제기되는 숙제가 많아진다. 그 숙제를 제가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양쪽의 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리 내세우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게 될 때. 그러나 이제 사회민주당과 정의당 속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자유주의, 진보자유주의가 사실 엄격히 따지면 사회자유주의죠.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자유주의를 포괄하는 그런 정당이 큰 기본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노선의 총노선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의 진보정의당의 대표 정책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컨대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그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진보정의당의 반성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바 있기도 합니다만 7가지 약속을 내세우시면서 뭐 패권주의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의 비판에 대한 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노동자만 뭐 이제 중시하는 그 노동 중심적인 문제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좀 걸리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겠지만 과연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가 가능한 것이냐 이게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진보정의당의 대표 정책은 무엇이 될 것이다. 그것이 만약에 복지라면 그 모두를 위한 복지 정책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를 위한 복지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과도기에서 어떤 분야의 복지는 선별적인 복지가 더 정책적으로 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지향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큰 방향이고요. 두 번째 모두를 위한 복지의 두 번째는 어떤 계층이나 계급을 배제하는 복지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놔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좀 존재하는 자본을 배제하는 복지 이런 것은 실제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생각입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실현 가능한 그래서 꼭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북유럽이나 삼민주의 정책들의 경험들로부터 많이 배워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한국의 어떻게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남북관계라는 것이 있고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 같은 것들에 대한 시각들도 있고 복지국가에 대한 시각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한 단어로 정하기 어렵고요. 제 공약 중에 하나가 그런 국가 운영의 비전을 내년 초에는 하나로 정리해서 내놓겠다라는 것이 공약 중에 하나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하실 때 그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이제 통합진보당하고 관계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그런 거죠. 아무리 작은 정당이지만 정당이 되고 집권을 꿈꿉니다. 집권을 하게 되면 남북 간에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교류도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 국가의 체제 자체를 일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이 문제점들의 원인이 분단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또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 문제점들이 분단 때문에 더 증폭되고 악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북은 유엔에서 2개의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공격하는 정당은 거꾸로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인식, 이 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권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분이
분들이 있지만 인권엔 보편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시간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답변하시죠. 예, 저는 국민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와 인도적 지원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인데 이것만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북한 인권법이 아닌 그것에 깔려 있는 공격적인 어떤 그런 오히려 남북 관계를 더 긴장시키는 방법이 아닌 프로그램들을 제가 7월 21일 날 당선이 되면 바로 연구하고 구상을 해서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계층이나 계급을 배제하지 않는 복지국가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현재와 같은 한국적 현실에서 가능할지 정말 먼 미래를 상정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정책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진보 정당들 하면 이렇게 딱 사자로 끊어지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의제 선점을 통해서 대국민들한테 알려내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정책에서 현실로 만드는 노력들을 진보 정당에서 과거에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천호선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복지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모든 계층이나 모든 계급을 배제하지 않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먼 미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럼 당장 7월 20일 이후에 우리에게 진보정의당이 줄 수 있는 복지국가의 약속은 무엇이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대개 한두 개의 정책을 내세우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러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과정에서 그런 정책들을 다 새누리당이 또는 민주당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그러나 이제 좀 중장기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저는 그 핵심을 사회복지세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세라는 것을 얘기가 좀 굉장히 길지만 일단 세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저희가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세는 복지를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한 세로서 저희들이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 비전 203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복지국가에 대한 구상이 아니라 2030년까지 재정계획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서 복지 문제를 채워나가겠다는 재정전략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재정전략이 없는 복지계획은 그저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사회복지세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세금을 조금 높여도 복지가 강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 그러니까 거꾸로죠. 복지가 좋아진다면 세금 높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증세와 그것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구상 문제를 구체로 내놓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어서요. 추가 질문은 나중에 또 시간이 남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복지가 늘어나면 좋긴 하겠는데 세금을 어느 정도 부담하겠지만 또 많이 내라 그러면 또 많이들 싫어할 수 있어서요. 자, 이번에는 그 패널 질문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SNS에서 우리 누리꾼들은 또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한번 또 들어봤으면 합니다. SNS를 통해서 온 의견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3개의 질문을 준비했고요. 짧게 답하셔야 됩니다. 30초간 질문하고 30초간 답변하는 겁니다. 진행을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곽고은 진보정의당 원내 행정국장님이십니다. 어디서 질문을? 네. 네, 안녕하세요. 진보정의당에서 일하고 있는 곽고은입니다. 지금 전국 순회 중이시라 후보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모쪼록 힘드시겠지만 남은 기간 건강 유의하시면서 전국의 많은 당원분들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간 후보님의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 3가지만 뽑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30초 이내에 주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소수자 당원 모임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자유와 평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는 진보정의당 당원이라면 사회약자인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소수자 당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보다 평등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후보님만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네. 성소수자위원회 자체가 당내에서 정말 소수위원회입니다. 해당 당사자가 굉장히 양쪽으로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일종의 동아리 모임처럼 운영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성소수자위원회를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성소수자 문제의 해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당의 아주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로 격상시켜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당은 5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각자 열심히 의원직 수행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당원들이 보기에는 당과 의원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 느낌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지도부에서도 의원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천호선 대표 후보님께서는 현역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작년에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경선 문제가 터지면서 당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다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경로, 시민운동, 판사하셨던 분, 녹색운동 하셨던 분들 모여서 정말 뭐랄까요, 독수리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여튼 굉장히 특성인데 다른 분들이 모이셔서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제가 출마를 앞두고 의원님들 5분을 다 일일이 만나 뵀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역시 대표 후보님답게 답변에 막힘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2기 지도부 후보들은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으셨는데요. 확실히 말해서 그중에서 이건 좀 바꾸겠다, 이런 말은 앞으로 쓰지 않겠다, 이런 구체적인 혁신해야 될 과제나 문화, 그런 언어,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요, 국민들이 쳐다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하기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당의 모든 행사, 집회, 조직 문화를 총점검해서 바꾸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하나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당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우려와 격려들을 접하면서 이번 신임 지도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쪼록 후보들께서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에 맞게 진보 정치의 혁신과 미래를 열어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오마이TV가 주최하는 진보정의당 신임 당대표 초청 후보 초청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패널 토론을 이어가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많이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질문 수를 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패널들의 질문 시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예, 짧게 질문해 주시면 또 우리 천 후보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도 좀 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진보정의당의 혁신 방안입니다. 진보정의당이 이미 대국민 약속 등을 통해서 혁신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지보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보정치를 혁신할 방안은 무엇인지 장윤성 기자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사실 이게 덧셈의 정치라기보다는 뺄셈의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뺄셈의 정치를 어떻게 하면 덧셈의 정치로 만들 것인지, 얼마나 더 많은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진짜 덧셈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를 말씀드리면서 막 생각하다가 놓쳤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0%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보적 가치에만 동의하면 그 내부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 있는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는 진보 대표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기본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상반기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지지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예를 들면 기존의 진보 정치는 여당이 하는 것을 거의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의를 가진 정책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잘 설계된 정책도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문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결함이 있지만 기본적인 의도는 선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지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다듬는 과정에 참여이지 이것을 반대하고 무조건 우리 것을 관철시키려는 것들을 이제 그런 관성들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진보 정의당에서 진보 정의당 하면 국민들이 이제 볼 때 주로 이제 사람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을 생각하는데 아마 그 천호선 후보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知名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대표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게 당내 민주주의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되게 리더십의 두 가지가 통합과 혁신 양 측면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합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력들 내부에 이 당내에서도 여러 세력들이 있고 문화와 의견들이 많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작년에 어떤 패권주의와 맞서면서 내부에서 신뢰가 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질서가 확인되어,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확인되었고 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바탕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고요. 이 내에서 저는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끌어내고 설득하는 것을 우선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건 도무지 양보할 수 없다. 여기서 후퇴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혁신은 당의 통합 이런 것 관계없이 제가 강력한 리더십, 대표에 굉장한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진보정치사상 처음일 겁니다. 대표의 강한 권력을 정말 선의로 활용해서 강하게 밀어붙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당권을 이용해서 어떤 정도까지 당권을 활용해서 네. 글쎄요, 이제 아주 구체적인 구상까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당에 전국위원회가 한 40-5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수기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단지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해주면 그 결정의 범위 내에서는 거의 대표가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부대표 3분을 뽑는데요. 부대표는 현실적으로 보좌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표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 그룹들을 반영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구성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부대표는 그냥 의전적인 역할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저는 제 대표 입장에서 제 혁신의 방향에서 부대표와의 관계에서도 부대표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드리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 중심 체제, 제 현재 구상은 과거의 정당이 사무총장 중심 체제였다면 저는 당대표 비서실을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서 정책위원들과의 정기적인 미팅 같은 걸 통해서 당대표 입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실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질문은 아니고 제가 그냥 한마디 말씀하고 싶어서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좀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느낀 건데 이런 거예요. 그 당에 이제 정파나 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파나 개파 이해가 당 자체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다 공감대가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공감대가 90%고 차이가 있으면 한 10%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90%를 잊어버리고 10%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이 이제 진보정의당이 새롭게 세팅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의 공공성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당대표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민주당도 이번에 당대표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보다 더 강화된 건가요? 민주당과 크게 비교해보진 않았는데 네. 진보정당의 과거와 비교해봤을 땐 분명히 상당히 강화된 전례 없는 대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예. 그냥 개인적인 궁금인데 심상정 원내대표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 원내정당화라는 것을 또 최근에 추진했었는데 그게 또 좀 많이 약해졌잖아요. 저희 진보정당이 기본적으로 원내정당화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내의 자율성들이 높아지고 역할이 높아져야 되지만 저희 당, 이 얘기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당의 중심은 당 대표죠. 이 얘기 좀 심상정 의원께서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현안을 묻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의 가장 큰 현안은 아무래도 이제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NLL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 지금부터 나눠주기 바랍니다. 정혜구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NLL 문제는 남북관계, 특히 이제 남북관계 중에서 이제 정상회담 문제를 국내의 정쟁에 활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그런 선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관련되어 있죠. 하나는 이제 국내 정치,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굉장히 퇴행적으로 발전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관계를 국내 정쟁의 어떤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남북 관계 자체를 해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에서 국내 정치라는 측면과 남북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보 정의당의 당 대표 후보로서의 어떤 생각이랄까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의 고충 그리고 NLL을 빌미로 한 보수 세력의 집요한 공격을 벗어나 보겠다는 문제의식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이 원문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요. 서로 정상회담 자리에서 무지 많이 싸웠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기존에 그 양측의 실무대표들이 협상한 것 이상의 성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시 대통령이 평화 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자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양쪽의 실무자들이 정해진 것 이상의 정상회담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회의 결과, 더 높은 수준의 협력 같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정상회담의 매력이고 또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든 것을 깐다면 남북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기존에 정해진 것 이상의 더 큰 성과를 낼 자세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에 대해서는 그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시 비서실장이셨던 문재인 의원은 지금은 왜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특히 음원까지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런 거죠. 보수 세력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핵심은 퍼주기 이 세 글자 가지고 10년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NLL 이걸 가지고 한 10년, 20년 공격할. 그래서 진보 세력이나 야당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계획을 갖고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 이것이 아마 원문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은 저는 뭐 많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거의 원문에 가까운 것이 공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그중에 일부는 왜곡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직감적으로 본 국민들의 50몇 프로가 노무현 대통령이 NLL 팔아먹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정도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노력해서 60%, 70%로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원문을 공개한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피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의원의 지금 같은 태도는 틀렸다고 보십니까? 뭐 꼭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식으로 옛날에 제가 모시고 이랬던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것은 좀 적절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의원의 그런 선택은 적절한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시다. 뉴스의 제목을 뽑아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역을 맡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이제 국정원 개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국정원은 뒤에서 도와주는, 그것도 몰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장이 오히려 뭐 회의록을 까고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어느 한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가야 되는지 그 문제를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지금 훼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뭐 개성공단 문제가 다시 얘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남북 간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어떤 식으로 남북 관계를 좀 끌어가야 될지 그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국정원 문제 통탄할 일인데요. 사실 저는 그때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도
저희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원을 해외정보처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방향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중립을 보장하는 것으로 놔뒀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구 원장님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배십니다. 민주변호사회에.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양심팔 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렇게 실질적 정치적 독립을 시키시는 방향으로 갔지 구조적 개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김만복 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 출신의 말단 직원 출신을 원장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지만 결국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다시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부가 못 해낸 일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이번엔 국정원 개혁,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완전히 새롭게 해외정보처 또는 대북정보와 해외정보, 경제정보만 취급하는 정보기관으로 바꿔야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개성공단. 개성공단 문제. 개성공단 문제로 오기 전까지 남북이 매우 거칠게 왔습니다. 지금 짧게 해주세요. 이게 작은 게 풀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작은 것 때문에 돌아가는데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속하게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 같은 의견에 대해서 천호선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진보정의당은 좀 약간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촛불을 들고 나올 법한 진보정의당이 민주당보다 좀 더 소극적인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에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국민들이 보기에 말이죠.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이렇게 보시는지. 예, 그건 두 번째가 그건 맞습니다. 저희는 뭐 민주당은 얼마 전에 보니까 실내에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저희가 다 읽죠. 근데 저희는 이미 거리에 나가서 정당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투쟁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개입 문제를 NLL 문제는 NLL 문제로 가야 되지만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는 그 자체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더라도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원 선거 개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를 끊어줘야 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을 위해서 무조건 충성하는 조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인정을 받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정부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남재준 원장이 사실 이번 정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국정원장이 스스로 비밀 문건을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지난 참여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하셨었으니까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요. 남재준 원장의 문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정원이 그 자체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 해임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물며 참여정부에서도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통치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을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벌이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남재준 원장의 저 행동이 청와대의 용인 없이 됐을까? 저도 사전 보고는 되고 승인되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 국정원장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100%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남재준 원장은 단지 해임될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 돼야 될 사람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고요. 법을 2번이나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 기자님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때 남북 정상회담 때 수행을 하고 가셨었잖아요.
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지금 논란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녹음했던 게 국정원의 녹음기냐 아니면 기록비서관의 녹음기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혹시 뭐 저는 뭐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예. 녹음기에 그 딱지가 어느 쪽으로 붙어 있는지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뭐 되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보고요. 하나 기억나는 건 그때 당시 이제 나중에 그 문재인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협력 사업을 우리 단어가 아니라 우리 방식이 아니라 북의 김정일 위원장을 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니까 그것에 맞는 자료를 제작성해라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올라가고 그것을 김정일 위원장한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뭐 남쪽에 비밀 정보가 들어있다, 반역 대통령이다,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은 저는 그 발췌록 국정원이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발췌록 보시더라도 한번 국민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멋진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워낙 그 진보정의당이 현재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 보니까 당의 진로나 전망 이런 데에 대한 토론의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답변 시간도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 천호선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좀 적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대표에 출마한 이 천호선 후보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천호선을 알 수 있는 질문 한두 개 준비해 봤습니다. 사회자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론 중간에. 전통적인 진보 정치 출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흔히 이제 유시민 전 장관과 함께 참여계로 불리십니다. 운동 출신이 아닌데 노동을 대변해야 할 진보 정당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했다라고까지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80년대 같이 학생운동을 했었고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취업을 했고 파업투쟁도 해봤습니다. 이게 더 맞겠죠. 노동운동을 했다고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과 같이 저는 뭐 누구 못지않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방식에 한계에 달했고 그것을 과거의 분들이 하는데 그 관성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서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크게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 그대로 유지하면 다만 그것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방식들은 과감하게 뜯어고치겠습니다. 그때 노동운동 하시면서 그때 구속도 되셨지 않았나요? 예, 뭐 그때 구속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일이죠. 예. 지난주 말에 그 천호선 후보와 기자 몇 명이 그 여의도에서 술을 한잔 마셨습니다. 같이 드셨잖아요. 예, 같이 마셨는데요. 근데 이제 호프집에 2차를 갔는데 그때 진보정의당 쪽 당에 계신 당직자분들은 몇 분 아는 척을 안 하시고 오히려 민주당 쪽 인사들이 아는 척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주당 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래서 천호선 최고위원께 민주당이 와서 같이 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누구랑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든지 지역구 데이트를 과감하게 벗어난다든지 하는 데서 한계가 계속 그 틀 내에서 한 걸음 나갔다 한 걸음 후퇴했다를 한 10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야권 자체가 새롭게 구도가 짜여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내부에 의해서 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 한 축이 기존의 진보 정당이 보다 강해져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 힘 때문에라도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기존의 진보 정치 세력이 좀 더 유연해지고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뜻을 잇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선출과 함께 당명 개정 투표도 실시합니다. 천호선 후보도 한 표를 던지셔야 됩니다. 예. 당명 후보는 1번 사회민주당, 2번 민들레당, 3번 정의당입니다. 천 후보는 세 개의 당명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갖겠다고 당원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하나가 아니면, 한 명이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이 경선을 했다면 제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저 혼자는 없는데 제가 어느 어떤 당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대개 당원들은 제가 어느 것을 상대적으로 선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당명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요. 1순위와 2순위가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입장을 충분히 당원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오마이뉴스까지 나와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술자리에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 후보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예. 굉장히 간단치 않은 토론회였네요. 조금 편안하게 왔다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힘들어도 버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 하다 힘들어도 버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국민에게 비전을 내놓고 정치인들을 내놓고 평가받고 선택받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진보 정치의 어떤 혁신에 그리고 새로운 재기에 실패한다면 아마 여기에 함께했던 분들은 그 누구도 함부로 정치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노동운동으로 시민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마한 이유는 새로운 진보 정치의 10년을 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보여드린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오늘 토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진보정의당이 없는 야당, 야권,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2기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천호선 후보를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천 후보의 지난 행적에 보여주듯 당이 처한 현실, 그리고 그 해법,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진로와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해박하고 진솔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의당은 오는 14일까지 전국 순회이사를 벌이고요. 15일에서 20일까지 온라인 투표, 현장 투표, 모바일 ARS 투표를 벌일 계획입니다. 투표 결과는 21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진보정의당 혁신당원대회를 통해 발표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늘 새로운 당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마이TV 진보정의당 신임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